안녕하세요. 여행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지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은 바로 라오스라는 곳입니다. 이 라오스라는 곳 중에서 어디냐면요. 라오스 방비엥이라는 곳입니다. 당시 꽃보다 청춘에서 손호준, 유연석, 바로 이 세 명의 친구가 함께 라오스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특히 이 방비행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를 보면서 꼭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라오스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라오스는 정말 다양한 액티비티를 할 수 있어서 아마 20살이 되는 여러분들이 가면 정말 즐길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에서 보듯이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탔는데요. 처음 선생님이 오토바이를 탔어요. 운전면허증은 있었지만 오토바이를 타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이 속도감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 뒤편에 보면 이러한 산이 보이죠. 바로 이 라오스 지역은 대표적인 석회암 지역입니다. 석회암. 석회암이라고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석회암은 주로 탄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이 탄산칼슘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녹고 남은 지형들, 그리고 이런 탄산칼슘에 반응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지형들을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비행 도시는 카르스트 지형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특히 탄산칼슘은 고체 상태에서는 주로 흰색깔 계통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리석 같이 그런 아이보리, 그런 약간 회색빛, 약간 흰색 계통의 색깔이 나타나는데, 그 색과 물이 만나게 되면 에메랄드 빛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맨 처음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러한 물 색깔이 나타나는 게 바로 탄산칼슘, 그리고 물이 반응한 이런 옥색의 에메랄드 빛의 자연 풀장도 방비행을 가면 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영 가능하고요. 여기 있는 외국 친구가 보다시피 그네도 있고요. 그리고 큰 나무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계단 타고 올라가서 그 나뭇가지에서 뛰어내리는 다이빙도 즐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영도 좋아하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방비행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한번 가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교통수단에 따라서 다양한 여행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바로 열기구를 이용한 여행과 그리고 크루즈 여행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곳의 교통수단을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낭만하면 떠오르는 기차 여행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차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가요? 선생님은 기차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일로라는 기차 여행 상품이 나왔을 때 선생님도 이용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주고 싶었던 상품입니다. 이 네일로 패스라고 하는 건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여행 상품입니다. 바로 청년들이 패스 한 장 티켓을 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무제한을 이용하면서 국내 방방곳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 기차 탑승이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어요. 티켓은 3일권, 5일권, 7일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선생님이 처음 네일로를 갔을 때는 7일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양한 날짜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2인권 이렇게 운영도 하네요. 그리고 나이는 만 34세까지 내국인과 외국인도 이용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기차를 이용할 수 있냐? 대부분 무궁화, 누리, 그다음 새마을호, 뭐 ITX 이런 것들은 자유석으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KTX는 무조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요. KTX 같은 경우는 뭐 비용 면에서나 아니면 좌석의 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일로 이용하는 고객들을 무제한으로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내일로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60%까지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대학생이 되면 내일로 여행을 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대학생 때 내일로 여행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의 고향이 부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부산에서 출발해서 안동을 거쳐서 강릉까지도 가봤어요. 그래서 강릉 양떼목장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또 서울로 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주도 가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순천과 여수, 그리고 나서 부산 이렇게 돌아오는 미음자 코스로 여행을 간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코스를 갈지 또 내가 가고 싶은 도시는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고 떠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스케일을 넓혀서 사실 기차 여행하면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구글 설문조사에서 그 친구들의 로망 여행지 물어봤는데요. 몇몇 친구들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도전적이고 뭔가 이렇게 패기가 넘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관련된 키워드 선생님이 5가지를 가져왔거든요. 제일 먼저 9288. 이 9288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9288. 바로 이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첫 출발지에서부터 도착지까지의 총 거리가 바로 9288km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기차예요. 가장 긴 기차고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 146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24시간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며칠이 걸려요? 한 6일 정도 걸려요. 6일에서 7일 정도. 그리고 출발지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주로 출발하고요. 그리고 종착지는 모스크바고 중간중간에 경유지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곳에 내려서 여행도 가능하고 아니면 모스크바까지 간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바로 옆부분은 유럽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광객들도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무엇일까요? 10일.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래요? 10일 뭘까요? 자, 정답은 바로 첫 번째 지도에 있습니다. 자, 바로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불편함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세계 표준시를 정할 때 경선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데요. 바로 15도 간격으로 시간을 측정하죠. 우리나라와 같이 뭐 면적이 좀 좁은 나라 같은 경우는 경선이 하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서 괜찮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특히 가로로 길기 때문에 경선이 15곳이나 11곳이나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차를 이동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시간을 총
7번 바뀌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시차가 7번 바뀌기 때문에 시베리아 횡단철도 여행을 할 때 시계를 2개 가져가는 걸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휴대폰, 하나는 손목시계. 이렇게 시간을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시계가 바뀐다는 것, 시간이 바뀐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시베리아 횡단열차는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1등석은 그래도 생각보다 프라이빗해요. 2명이 이용 가능하고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의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좀 덜 받을 수 있는 공간. 2등석 같은 경우에는 4인실이라 그래요. 4인실. 아무래도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1등석이 가격이 비싸고요. 2등석, 3등석으로 갈수록 가격이 저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등석을 희망할까요? 사실 관광객들에게는 로망이죠. 많은 세계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바로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로망은 3등석입니다. 이게 바로 3등석의 내부 모습이에요. 3등석은 1등석의 비용의 3분의 1 정도라 그래요. 비용이 훨씬 저렴한 만큼 좀 공간에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고요. 3등석은 6인실이라고 합니다. 잘 보면 요렇게 베드가 있고 요렇게 3명 눕고요. 또 2층에 이게 1층이고요. 2층에 또다시 요런 식으로. 그래서 한 공간에 6명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복도도 너무 좁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소리라든지 음식물 냄새 이런 거 다 냄새가 노출되지만 그 매력에 빠지면 절대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여행지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도 약간의 로망은 있지만 아직 도전은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9,200km 정도의 긴 거리를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색다른 경치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황량한 대지도 아마 보일 거고요. 푸릇푸릇한 나무들도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넓은 호수도 아마 지나면서 다양한 경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시베리아 횡단열차도 아마 독특한 여행의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교통수단인데요. 걷기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걷기 여행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걷기 여행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산티아고 순례길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명한 곳은 바로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라는 사람이 묻혀있는 그 제자가 묻혀있는 곳이 바로 산티아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티아고에 묻혀있는 이 야고보를 기리기 위해서 크리스트교의 성지로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중세 때부터 오늘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지를 걸어가면서 여행을 하고 순교 활동을 하고요. 출발지는 바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와 그리고 스페인 사이 경계부에 위치해 있는 산맥이 있는데요. 그 산맥이 바로 피레네 산맥입니다. 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에스파냐로 이렇게 이동해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묻혀있는 산티아고의 고데 콤포스텔라 대성당까지 걷는 이 길을 바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그럼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바로 800km라고 해요. 800km. 이 800km라고 하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야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20km씩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이 목표를 두고 순례길을 걷는데요. 이 천주교를 믿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꼭 평생 가보고 싶은 여행지라고 합니다. 특히 연금술사를 지었던 파울로 코엘류도 바로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풍경들, 그리고 이 순례길을 알려주는 마크, 이러한 이정표가 바로 순례길을 나타내는 길이라 그래요. 그리고 중간중간 가면서 그 사람 이제 걷다 보면서 스스로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이런 순례길을 통해서 힐링을 하고 다시 활력을 찾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그런 여행지가 바로 순례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종 목적지가 바로 이 산티아고에 있는 성당이었죠. 여기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모습,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왔던 여행이라기보다는 순례길을 걸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과 소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의 걷기 여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엔 이렇게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는 제주도 올레길이죠. 사실 이 올레길이라는 용어는 제주도 명칭이에요. 집에서 거리까지 나와 있는 작은 길이라는 제주도의 방언인데요. 산티아고를 갔다 왔던 언론인 서명숙 씨가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제주도의 올레길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 1코스가 만들어졌고요. 제주도 전역에 26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1코스는 어디에 있냐면요. 제일 먼저 서귀포시 쪽에 위치한 요 지역입니다. 바로 성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요 지역 1코스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제주도 전역을 도는 이러한 올레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올레길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날 때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역시 제주도 올레 사이트를 통해서 그 올레 코스와 그리고 주변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선생님도 제주도 이 올레 코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은 26개를 다 걸어보지는 않았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코스를 가봤는데 선생님이 20코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20코스는 바로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해변가가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월정리입니다. 월정리. 이 월정리 마을을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선생님이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 이 월정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곧 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김영에서부터 출발해서 바로 해녀박물관까지 가는 이 길인데요. 사실 길이가 좀 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여기 해머포구까지만 걷고 나머지는 걷진 않았어요. 자, 김영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주변 어떤 모습들이 있냐? 주로 이 20코스는 해안가기 때문에 뭐 경사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풍경이 굉장히 예뻤어요.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을 나타내주는 마크예요. 아까 순례자길도 마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올레길도 올레길을 나타내주는 마크가 있고 20코스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길들을 직접 걸으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돌담길도 중간중간에 지나가고요. 역시 올레길 가고 있다, 이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마크입니다. 이 20코스는 바다와 마을 돌담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고요. 주로 마을도 다 평지라서 걷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런 마을의 모습들, 그리고 바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리프 코스였고요. 또 올레길에서 굉장히 유명한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는 바로 7코스와 8코스입니다. 7코스와 그리고 8코스는 역시 제주 그 서귀포시에 위치했는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볼까요? 7코스 한번 가볼까요? 8코스 한번 가볼게요. 8코스. 자, 8코스도 역시 루트가 나와 있고요. 8코스가 유명한 이유는 주상절리를 볼 수 있는 올레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도 8코스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지 같이 걸어가 볼게요. 아참, 여러분들 이렇게 제주도 가다 보면 이러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이게 뭘까요? 예, 바로 대문이에요. 이거 이렇게 막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돌담이다 보니까 문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마 제주도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남쪽으로 보니까 확실히 야자수가 느껴 보일 수 있죠. 조금 더 따뜻한 기후 환경을 느낄 수 있고요. 역시 굉장히 유명한 주상절리죠. 대포 주상절리인데 이런 육각형 모양의 주상절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내는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역시 올레길 마크가 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제주도는 풍경이 너무 예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올레길도 걸어가면서 그 풍경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올레길 이외에도 다양한 우리나라의 길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올레길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곳곳에 걷기 길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유명한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이르는 해파랑길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바로 고성까지 한 750km 정도 되는 길인데요. 이 길도 역시 굉장히 유명하면서 해안가와 마을을 지나는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지리산 둘레길, 지리산을 중심으로 주변을 걷는 여행인데요. 지리산을 중심으로 남원, 함양, 산청, 하동, 구례 이렇게 5개의 시군이 위치해 있는데 지리산을 둘러보는 이러한 여행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걷기 여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순환에 따른 여행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여행지 그리고 조금 더 관심 있는 곳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